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ken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요, 지금 이재명에 대한 탄핵 청원이 불과 3일 만에 20만을 육박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이틀 만에 8만 9만 갈 때 거의 시간상으로 본다면 거의 10만에 다 육박했을 것이다. 그런데요, 지금 3일 만에 20만이 넘어갔어요. 이 얘기를 보면 결국 이재명의 정치적인 입지는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좌파단체 사세행이라고 있어요. 주로 이제 고발을 많이 하는 좌파단체인데, 요 사세행에서 좌파단체, 우파단체가 김어준이를 고발한 게 아니라 좌파단체가 김어준이를 고발했어요. 이거는 결국 명천 전쟁의 얼마만큼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래서 김어준이는 말이죠. 이 맨 먼저 공천 거래소를 보도했을 때도 김어준이는 고발을 안 했어요. MBC 전 기자만 고발할 정도로요. 고발할 정도로 청와대도 그 당시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은 고발을 못 했는데, 이제는 그때 벌써 이제 옛날 얘기가 됐다 이거죠. 한 달 전쯤. 자, 이제는 좌파 단체가 고발을 했어요. 좌파 단체가. 이 얘기는 이제는 김어준이 너도 예외가 아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이재명과 그다음에 김민석 요게 이제 뒤로 지금 밀리고 있다. 위기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중요한 거, 이게 좀 노동부 장관이 이거 민노총 출신하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종북 좌빨 중에 좌빨인데 아무리 종북 좌빨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민노총의 전 교육원장인데 전 교육원장이 최근에 사망을 했는데요. 요 사망했는데 요게 종북 빨대 중에 빨대예요. 자, 그런데 요 인간이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을 했는데 여기에 현직 노동부 장관이 조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반드시, 아니면 청와대가 왜 조문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완전히 종북 좌파들이 이게 뻔질나게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 우파에서 적극적으로 이슈화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매우 심각한 국가 정체성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국가 정체성의 위기, 안규배가 장관 아니에요? 최근에 말이죠. 6.25 날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도 뒤늦게 대응을 해. 그리고 이제 카디스, 중국, 러시아가 카디스를 침범했는데도 뒤늦게 대응을 해. 알고 보니까 말이죠. SNS에 놔두는 글을 보면은 안규백이 요 인간이 출근을 늦게 해갖고 대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이게 방위병다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출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몸이 사무실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럼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핸드폰 하나, 보안폰 하나 안 갖고 있다는 얘기야? 보안폰으로 보좌관 또는 고위 간부들이, 당사자들이 보고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합참 이런 데서. 전화보고로 하고 전화보고로 지침을 받으면 되지. 꼭 사무실에 나와서 그야말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보고를 받아야만이 입장을 내놓고 대응을 합니까? 정말 대한민국 안보가 말이죠. 딱 1년 됐는데 이 정도로 무너졌어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재명과 군대를 한 번도 안 갔다 온 이재명, 그리고 방위병 출신의 안규배이기 때문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SNS를 뒤덮고 있어요. 참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 그래서 군이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군이 뒷북 대응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런 그 위기 국면, 안보 위기, 정체성의 위기, 이런 상황에서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을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자리예요?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탄핵 청원이 지금 빛의 속도로, 이재명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러잖아요. 빛의 혁명의 속도로 지금 빠르게 탄핵 청원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말이죠. 이게 이제 20만 돌파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려. 자, 여기 딱, 이거 나오잖아요. 자, 탄핵 청원. 그래서 이제 위원회 회부되게 돼 있어요. 이게 6월 26일 날 올라왔는데, 지금 말이죠. 20만 737명이 지금 사인을 한 겁니다. 굉장히 지금 빠르게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이 정도로 커지고 있는 반증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요 탄핵은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김아무개라고 하는 청원인이 이걸 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무엇 때문에 탄핵을 청원했는지,
예,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 안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따라 엄격한 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이재명의 행위는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하여 이 정원을 제출한다. 첫째, 헌법 66조하고 69조에 따른 대통령의 책무 위반, 즉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그리고 영토의 보존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를 위한 중립적이고 일관된 제사를 가져야 하나 이재명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에 본인 관련된 각종 개발 특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서 대통령직 수행 자체가 사법 절차와 충돌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핵심 이유예요. 그러면서 특히 대장동과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 및 대나무 이웃 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로 의심을 받고 있다. 물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내란 외환의 죄를 제하고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추의 일시유예를 규정한 것이지 범죄 혐의를 면책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이 아니다. 또한 이는 탄핵소추를 제한하는 조항도 아니다. 오히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은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범죄의 중대성과 성격은 헌법 질서와 공직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다음 내용은 이유 및 내용에 이어지는데요. 둘째,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의 구분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정책적 행위나 외교적 행보가 모두의 통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심사의 일부 제한을 의미할 뿐이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과 헌재는 통치 행위라도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우연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특히 97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비상경 선포를 통치 행위로 보면서도 그로 인한 개별적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이 사법심사에서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지만은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넷째, 이재명의 정치적 언행과 통치행위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자, 대통령은 특정 정파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국내 권익을 위해 중립성과 균형감을 갖고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은 야당 인사, 언론, 검찰 등 국가 주요 제도와 헌정기관들을 비판하거나 충돌하면서 국론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 의무, 제11조의 평등권,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의무를 대통령이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넷째, 사법부와 국회의 독립성을 위험하는 대통령의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행은 삼권분리 원칙의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문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언행은 권력 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는 헌법 제76조 이하의 대통령 긴급명령권, 거부권 등의 고유 권한과 별개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진 헌법 수호자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 할 수 있다. 다섯째,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은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다. 헌법 제1조 2항은 국민이 국가의 주군 자임을 명시하며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와 위임으로부터 비롯된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다수의 형사사건으로 인해 신뢰를 상실하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며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대통령직 수행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내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다수의 법조 혐의와 범죄 혐의와 사법적 심판을 앞둔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권력 분립 체계에 대한 중대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엄정히 심사하여 헌법 질서를 수호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5만이 넘어가면 말이죠. 5만이 넘어가면 반드시 지금 국회 회부에서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견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요. 가열차게 청원 찬성 이 캠페인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청원란이 있어요. 그 청원란에 사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에서 요 내용은 이제 여러분께 마치고요. 지금부터 이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말이죠. 이 민노총 전 교육원장이에요. 김아무개. 자, 이거 뭐 이름을 딱 대면 딱 좋은데 그러면 또 사자 명예훼손으로 걸려요.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이 사람은 민노총 교육원장하고 진보당 보좌관을 지낸 60세로 돼 있네요. 이 부호장에 주체의 혁명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예. 야, 참 주체의 혁명가? 아니, 주체라는 게 뭐예요? 북한 핵심 정치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의. 자, 김일성의 주체 사상. 이 주체의 혁명가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은 바도 있어요. 이런 인간이 죽었다고 해서 현직 노동부 장관이 조문을 한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냐고요. 노동부 장관은 지금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국민이 혈세 갖고 먹고 사는 사람 아니야? 예? 이런 장관이 말이죠. 장관직에 있는 사람이 그래. 종북이 빨대나 마찬가지 이런 인간 죽었다고 해서 조문을 가? 이거 국민들 용납할 수 있어요? 국민이 혈세를 먹고 사는 인간이 조문을 가냐고. 예, 종북론자 사망했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 이겁니다. 예, 이거 가열차게 비판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그거 보여드릴게요. 걸어온 길 해가지고 여기에 또 그 이름을 제가 찾지 못해서 부고 해가지고 주체의 형부가 고아무개 동지. 걸어온 길. 자, 여러분들 뭐 글자 보실지 모르겠는데 66년에 부산 출생. 그리고 부산대학교 영어영문과 졸업 이후에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그리고 부산 노동자의 활동을 하고 98년도에는 소위 영남위원회 조직 사건을 구속. 이 영남위원회가 종북 빨대 조직이요. 말하자면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재판에서는 무죄로 석방됐지만은 예. 자, 그리고 이제 NL 계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NL 계열에서.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2006년대에는 민노총에서 중앙 간부를 겸했습니다. 중앙에서, 즉 본부에서요. 기획국장, 대외협력실장, 교육선정국장, 감투를 많이 썼어요. 교육원장. 자, 그러다가 2023년도에는 지금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집행위원장, 2024년도에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보좌관, 그리고 2024년 7월에 암에 이제 발생해서 투병 치료를 받다가 이제 이번에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야, 이게 진보당에서 여기서는 이름이 진보당으로 바뀌었어요. 이 진보당이 뭐냐? 이 빨갱이당이라고 하는 통진당의 잔당 세력들이 만든 정당이 진보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요, 이런 인간을 갖다가 현직 장관이 조문을 한다? 여러분들 용납할 수 있어요? 예? 이런 인간을 갖다가, 완전히 종북론자인데, 예, 문상을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응? 그러니까 주체의 혁명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노동운동 용어가 아니잖아요.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 사상과 결부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국보법하고 반복정서 맥락 때문에 이런 민감한 표현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고장에다가 주체 혁명가라고 죽여 세운 거예요. 예. 더군다나 이 사람은 민노총 핵심 간부 출신이고 NL계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과거에 종북 지하 조직인 영남위원회 사건에 연루돼서 투옥된 바 있지만은 결국 국보법 이적 표현물로 유죄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당 후예인 진보당에서 보좌관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한 그냥 노동운동가 아니라 친북 성향의 운동권이에요. 강친북이죠, 그것도. 그런데 현직 장관이 빈소를 방문해? 이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야, 이게 대놓고 종북활동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현직 장관이 저렇게 과거에도 종북활동을 많이 한 사람을 조문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냐 이겁니다. 예?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 그냥 나면 안 된다. 민노총 전 교육원장의 부호장이 적힌 주체의 혁명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주체라는 단어는 단순한 철학 용어가 아니고
김일성 정권의 통치 이념이 주체 사상, 즉 표현은 사실상 북한식 혁명 이념을 따르는 인물이라는 의미로밖에 안 보인다 이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현직 고용노동부 장관이 빈소를 직접 찾아서 조문했다는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우리는 이거를 가열차게 비판해야 돼요. 더군다나 김아무개 이제 고인은요, 단순한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민노총의 핵심 간부 그리고 NL 계열의 조직 활동 이력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에 말이죠. 북한 진영 사건으로 알려진 영남우연의 사건에도 연루됐고 국법보 위반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일부 사건에서는 무죄도 받았죠.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의 흐름인데 대한민국 체제와 충돌하는 이념적 운동권의 중심에 있던 인물, 이런 인물이니까 부고자에다가 주체 혁명가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거는요, 대놓고 공개적인 이 종북 좌파들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현직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문하는 거예요. 직접. 야, 이 정말 XX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말이죠. 노동부 장관이 대놓고 이렇게 조문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그냥 뭐 친분 있는 인사니까 같이 노동운동 했으니까 문상을 가는 게 맞지. 요렇게 순수 사적인 측면에서만 요거를 평가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예,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정도 이력과 이념을 가진 인물을 갖다가 현직 장관이 지금 문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국가의 이제 기준선, 레드라인이 무너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과거 종북 논란 인물들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사라지게 되고 노동운동 내 극단적 이념이 다시 정당화되고 결국은 국가 정체성 자체가 흐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통진상 사건 봤잖아요. 예. 바로 최저위험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문상 한다고 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이고 인식의 문제인데 최소한도 몇 가지 기준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기준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개인적으로 애도를 표시할 수는 있지만은 공직자로서의 공개적인 행보는 신중해야 되는 거죠. 특히 국가의 정체성과 충돌하는 이념과 관련된 경우라면 더더욱이 신중을 해야 하는 게 장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고 또 기본 레드라인이 아니겠느냐. 자,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념적으로 말이죠. 이 불구죽죽한 인물의 빈소를 장관이 찾아간다. 이거 반드시 규탄해야 되고요. 반드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라. 이렇게 강하게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어준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어준. 자, 김어준이가 말이죠,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운동 좌파단체죠. 자, 그래서 오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예, 김어준이를. 자, 왜 그러느냐. 이 최근에 방송에서 이재명의 코어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이게 이제 가짜라 이거죠. 가짜, 허위사실. 자, 그래서 이제 김어준이가 지난 23일 날이죠. 본인의 방송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위기다. 이거는 코어 지지층이 빠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25일 방송에서도 통상의 지지율 하락과는 다르다.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처럼 코어 지지층이 무너지면 성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에 관한 통계 수치 어디에도 김어준이가 말하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하락했다는 객관적 근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김어준의 발언은 이재명과 김민석이가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포함하는 검찰 개혁을 지연시키면서 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가치에 반한다는 취지로 비방하려 한 것이다. 이재명과 김민석의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아, 참 아무거나 다 갖다 대면 이게 표현의 자유는 눈에 안 보이는가 봐요. 예, 매우 심각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의 한 국면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번에는 이제 이 마지막이 되겠는데,
자, 이재명이가 이 미사일 발표를, 그 이재명 정부가 말이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갖다가 늑장 발표를 하는 거. 야,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카드스를 딱 치면 뭐였는데 제대로 강력 대응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논란을 해야죠. 논란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요거를요,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께, 자료 화면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자료 화면을요, 한번 보여드리면, 자료 화면을요, 조금만 제가 켜볼까요? 자, 이게 좀, 화면이 좀 흐려서 잘 안 나오는 모양인데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중국 이 상하이 이쪽에서 출격을 하고, 자, 이쪽 빨간 선 이쪽에서 출격을 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지금 카디스를 침범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느슨하게 지금 대응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저도 이제 한번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드렸죠. 이미 보도를 여러분께 이제 해드린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북한, 중국과 러시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카디스 상황에서의 각국의 대응 원칙과 위험관리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번 중로 비행의 성격을 보면은요, 중국과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 편대가 카디스에 진입하는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카디스는 영공 12L과는 달리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 자체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지만은 군사적인 압박과 시위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다만 이번처럼 핵 투발이 가능한 핵 폭격기, 그다음에 조기용 보교하고 전투기 어모 편대를 구성해서 대한해역과 남해까지 깊숙한 경로로 이제 내려왔는데 이것은 분명히 강도가 높은 전략적 시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미일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작전 기준에 따라서 상대 폭격기에 근접 비행하는 것을 일반적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F-35를 투입해서 정보 수집, 그리고 존재 과시의 목적이 크고, 즉 요격이라보다는 감시와 압박을 하는 게 미국의 행태고, 그리고 일본은요 중국, 러시아의 대응에 매우 적극적인 교전 관행을 갖고 있고 스크램블 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강경 대응의 공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는 아예 이걸 뭉개고 있다가 뒤늦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 군이 뭐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를 말이죠. 제가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요거를 말이죠. 요거와 관련해서, 자,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앞에서 작아진 대한민국 안보, 미국과 일본은 F-35 초근접 요격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리두기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 군이 돼서야 우리가 대한민국 군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신뢰의 문제로 지금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말이죠. 요거를 제가 한 10분 정도로 여러분께 정리를 좀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그러면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무슨 의미가 있고 대한민국이 어떤 문제점에 지금 빠져 있는지를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카디스를 마음대로 끄시고 다녔는데, 이 문제는 이것은 단순한 진입이 아니라 핵을 실을 수 있는 전략 폭격기, 거기에 최신 전투기, 조기 공격까지 붙은 사실상의 전쟁 연습 수준의 편대됐다.
이거는 그냥 지나갈 사건이 아니고 명백한 군사적인 메시지다. 자, 그래서 한국,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간다. 그런데 더 적극적인 것은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응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용히 따라다니다가 끝났다. 우리 공군 전투기가 떴다? 맞다. 그런데 뭘 했냐? 수십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그냥 같이 날아주는 수준이다. 자, 그래서 항로 차단도 없었고 근접 요격도 없었고 경고 기동도 전혀 없었다. 예, 그래서요, 영공 침몰은 없었다. 이 말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려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냐 이거죠.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그럼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즉각 전투기가 출격해서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바로 앞까지 붙어서 비행을 하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공개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있다. 손 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행동으로 지금 그 일본 정부는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은 또 더 적극적이죠. F-35 스텔스 전투기가 출격해서 러시아 폭격기 바로 옆에 바짝 붙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압박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느냐? 조용하다. 사진도 없고 영상도 없고 강력한 항의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야 뒤늦게 유관평형 수준의 항의를 하는 걸로 끝. 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태도가 맞냐? 웃긴다 이거죠. 더 심각한 것은 따로 있다. 당시 중국 전투기에는 사거리 300km급 PL-15 미사일이 실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무장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 교전 가능한 실전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 왜일까요? 충돌이 무서워서 확전이 부담돼서.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요, 이렇게 판단할 것 같다, 이거. 한국은 밀어붙이면 물러난다. 예, 이게 제일 편한 해석이 되겠죠?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보면. 자, 그래서, 한국은 밀어붙이면 물러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신호는 이번 한 번 주면 끝이다. 다음에는 더 깊이 들어간다. 다음에는 더 자주 들어온다. 그리고 다음에는 진짜 영공을 건드린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정부는 말한다. 뭐라고? 영공 침범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 야, 그러니까 스스로 중국과 러시아가 피해갈 수 있게 정말 컨설팅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지금 조선일보 사설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늑장 발표, 안보 앞에서 왜 자꾸 느슨해지나. 자, 그래서 이 사설을 보면은요, 북한이 6.25 발발 76주년에 맞춰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국방부가 발표하지 않았다가 다음날 북측이 공표하니까 뒤늦게 공개해서 논란을 샀다.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다가 핵 탑재가 가능해서 지금까지 발사 사실을 바로 공개해왔다. 이번에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반사포를 섞어 쏘면서 우리 군이 탐지에 실패했거나 또는 이재명이가 6.25 기념사업에서 평화를 강조한 만큼 발표에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든 안보엔 적신호다. 또 육해공사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에 대해 육사에 이어 해공사 총동창회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의 현대전의 중요한 군 합동성을 키우려면 사관학교부터 합쳐야 한다는 이유를 든다. 하지만 세계 최강국인 미군은 육해공사를 계속 분리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도 비방 마찬가지다. 군 합동성은 각군에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다. 일본, 호주들은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하지만 한국군과는 역사적 배경도 군대 규모도 완전히 다르다. 일본은 2차 대전 때 육해군 지금 파벌 싸움으로 전쟁을 지금 망쳤다는 인식이 강하고, 호주는 상비병이 6만 명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안보 위협에 직면했던 한국군의 경우 통합 교육으로는 제대로 된 육군 장교는 물론 공군 조종사의 해군 함장을 배출하기도 어렵다. 이재명은 징집병을 줄이고 모병을 통해서 군을 직업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는데, 선택적 모병제는 인구 절벽으로 징집 대상이 급격히 감소하고 AI 로봇 등이 중요해진 현대전을 감안할 때 고민해본 볼 흔적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모범을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날 경우에는 불공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만통은 군 자원자가 부족해서 징집제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모병을 유인한 만큼 월급을 주려면 국방비가 얼마나 더 들지 짐작도 어렵다. 중로 구정기 열대가 우리 방공식불교에 또 진입했다. 북핵 폭주에는 제동당치도 없다. 안보우격은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자꾸만 주춤거리고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 선택적 모병제, 전자권 전환 등 국방 안보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을 충분한 수위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가안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느슨해도 되는 건가? 직격탄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 또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